괜찮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비즈니스고 1학년 여러분, 미술 창작의 최도운입니다. 한국미술사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정도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요. 온라인으로 이런 수업을 마무리하게 돼서 아쉽고, 또 이렇게 현장감을 가지고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실기 수업이 아닌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마 앞에 영상들보다 조금 더 어두울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조선시대 회화를 중심으로 조선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화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화면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톤이 어두워졌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이제 번호 앞에 쓰고 나가시고 다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날 때 여러분들 번호 한번 더 확인할게요. 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실시간 수업 참여하신 분들한테 생기부에 성실함 부분에 대한 멘트를 조금 남겨드릴 생각입니다. 자, 조선 미술. 자, 지난 시간 수업 들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조선의 미술의 특징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고려시대와 구별되는 조선시대의 큰 어떤 핵심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내 거 마우스 어디 갔지? 복습 간단하게 하면서 할 거예요. 고려 청자에서 억불숭이요. 억불숭이요. 이제 불교 미술이 쇠퇴하고 유교 중심으로 재편되는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청자와 대비해서 백자가 가는 의미가 뭐였죠? 조선시대는 통일신라와 고려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소박하다. 주수빈 학생? 나이스. 정확해요. 화려함을 덜어내고 실학과 성리학을 중심으로 정말 실용적인 측면에서 모든 건축과 공예와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훨씬 더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소박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다 보니 다행히 맞아요. 실용성.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그 어떤 미술의 어떤 퀄리티나 어떤 막 가슴 저릿한 발전은 조금 더디 시작이 되긴 해요. 하지만 오늘 미술사의 흐름에서 얘기 드릴 것이듯 드릴 예정이듯 우리 민족은 결코 소박하게 있을 민족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우리가 소박하고 실용성을 강조하고 시작을 했다. 이해하시고요. 이건 이제 분청사기는 고려 청자가 쇠퇴한 거였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백자가 조선 중기 후기를 지나면서 다시 백자 안에서 또 엄청난 화려함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 자, 지난 시간에 못 보여드렸던 자료 몇 개 조금 추가를 했어요. 이게 고려 나전칠기예요. 영상의 끝에가 조금 잘리는구나. 죄송해요. 흔들려서 조금만 더. 자, 오케이. 자, 이제 고려 나전칠기입니다. 엄청 화려하고 예쁘죠? 조선시대로 들어오면 조선시대 목공예는 이런 식이에요. 실용성. 필요한 것만 갑니다. 선생님 여기 장식 있네요. 손잡이에요. 최소한의 장식으로 가장 값싼 가격에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 그래서 사실 디자인사에서도 심플 이즈 베스트, 가장 깔끔하고 어떤 쓰임에 걸맞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다 라고 하는 흐름과 어쩌면 맥이 닿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사실 내용이 많아서 설명 길게 안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회화 중심으로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말기의 상황을 진짜 큰 흐름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약간 유튜브 하면서 걱정되는 게 옛날에 그냥 교실에서 막 제가 얘기할 때는 좀 그냥 약간 조금 제 주관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나가도 어떻게 그냥 뭐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유튜브는 다 보더라고요. 막 옛날 제자들도 보고 뭐 저 친한 쌤도 와가지고 봐가지고 쌤 진짜 그거 진짜 맞아? 물어보고. 자, 여러분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전달을 드리지만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저의 교수님들 그리고 제가 봤던 강사 선생님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버무려낸 저의 해석들이 많이 녹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큰 흐름만 파악을 하고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한국사 시간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수업 준비하면서 다른 미술 선생님의 미술사 수업을 몇 개를 들어봤는데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디테일하신 거야. 중간에 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우리가 살면서 다 알아야 할까 싶은 그런 내용들, 제가 대학 때 배웠던 내용을 저는 다 전달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만 파악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의 옛것, 우리의 미술 공예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까지만 안내드리고 있다는 거 미리 좀 깔고 들어갈게요. 자, 조선 초기는 어땠냐? 우리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조선 초기의 왕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쉬운 질문이다. 조선 초기의 왕이 누가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분 누구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댓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누가 있었길래 우리나라는 정말 압도적인 안정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세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 초기라는 건 일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선의 제일 유명한 왕들 얘기하면 거의 다 맞아요. 태조 이성계가 세웠지. 초대가 아니라 초기. 여기에는 세종, 세조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최고의 왕 세종. 그걸 이어서 꽤 나라를 잘 운영했던, 번성을 했던 세종, 세조 라인업에서 국가가 안정됩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안정되면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조금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초기에 누구를 섬기죠? 우리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누구를 사대하며 나라를 세웠죠? 어느 나라에게 충성을 다하며 우리는 형제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뭐 거의 주종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 명나라입니다. 우리는 명나라를 사대하며 명나라를 따르기 위해서 그 명나라를 치러 명나라입니다. 청은 좀 나중에 나와요. 명나라를 치라고 이성계를 보내는데 이성계가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고려는 약간 저쪽 그 몽골이랑 저쪽 그 누구야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북쪽 지역에 약간 그 거친 옛날 고구려랑 싸웠던 그 동네 있잖아. 그 동네 오빠들이랑 고려가 친했는데 조선 안에 명나라 중국의 남쪽 나라 형들이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센치하고 스타일리시하고 그 형들이랑 친해지는 게 좋겠어 라고 했던 사람들 그 파가 명나라를 쳐라 라고 보냈는데 가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서 명나라랑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조선 초기 건국의 흐름인데요. 그렇게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 양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 이런 두 가지 뛰어난 중국의 양식과 국가의 안정기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발전에 초석을 다집니다. 그렇게 중기가 왔습니다. 중간은 국가의 위기고 암흑기입니다. 조선 중기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따 그림 보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조선 중기는 큰 극이 없고요. 조선 후기로 가면 상업 경제의 발전으로 문화예술의 황금기가 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말기. 서양화의 유입으로 도약의 문턱에 갔지만 결국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 이 흐름으로 그림을 보면서 디테일한 설명 시작할게요. 자, 조선 초기. 조선 초기에 가장 유명한 내 얼굴이 좀 안 보이더라도 얘를 좀 옮길까?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니까 별로네. 자, 조선 초기에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안견 들어봤나요, 여러분? 안견 정도는 외우셔도 좋아요. 우리나라의 화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누구 떠올라? 조선시대 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 화가 한번 다 얘기해봐요. 이거 한번 듣고 시작합시다. 자, 지금 채팅창 안 쓰고 있는 분들 채팅창에 다 써봐. 여러분들이 이거 조선시대 화가 같은데 싶은 사람 다 써보세요. 지금 나중에 이거 실시간으로 안 듣는 분들도 혼자 입 밖으로 내보세요. 누구 있더라? 김홍도? 신윤복? 자, 안경 쓰지 마세요. 안경 여기 써놨으니까. 또 있을까? 또 누구 있을까? 김홍도, 신윤복. 좋아요. 댓글 참여해주신 친구들 고마워요. 자, 그 이상 사실 잘 안 나오죠. 저도 미리 안 났으면 몰랐을 거예요. 심사임당! 유다현 좋아. 유다현 학생 심사임당 좋습니다. 신윤복 지금 뭐 검색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지금부터 조선 초기의 문화 흐름을 이 몽유도원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 초기에는 우리가 어땠다? 나라가 어땠다? 정약용 다음 분이요.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땠다?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어떤 운영이 불안정했다고? 너희들은 내가 조선 초기라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했던 직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우리의 조선 초기는 기틀을 정말 잘 마련해서 안정적이었어. 태조가 나름 처음에 이 반대파들에 대한 이런 정리를 어렵지만 잘 정리하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이 국가의 초석을 다져서 세조 라인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어떤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화예술의 발전에 초석을 다진다고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조선 초기 아쉬운 점은 무슨 풍을 많이 따랐다? 우리가 누구를 사대했어? 누구를 따르고 어떤 풍을 우리가 따라갔다? 그렇죠. 명나라 중국풍을 많이 따랐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이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어때요? 여기 이 그림이 지금 안견이라는 화가가 이 안평대군이었나? 이런 거 틀리면 나중에 혼나는데. 맞을 거예요. 그 당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내가 꿈에서 이런 걸 봤어. 야 이거 좀 그려줘봐. 내 꿈이 잊혀지기 전에 내 꿈을 그림으로 남겨줘. 그래서 꿈속에 있는 도원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느낌이 어때요? 여기 그림에 있는 이 산들의 느낌, 여러분들 어때요? 친숙하신가요? 이 그림을 보기에 여러분들이 느낌이 되게 익숙한 산과 멋진 뭔가 우리에게 와닿는 풍경인가요? 웅장하다. 맞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굉장히 멋진 어떤 산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런 산세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등산 가서 이런 산에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누군가? 중국 갔다 오신 분은 지금 빠지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멋진 산의 모습들, 그 다음 이 산을 표현한 기법들, 어디 겁니까? 여러분? 잘 그린 그림이고 굉장한 화가예요. 안견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이 그림 어느 풍입니까? 명나라 중국풍입니다. 이러한 산세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산세가 이런 절벽과 이러한 모습의 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각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난 지형에서만 이런 산세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는 완만한 흑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돌이 들어간 산들을 이제 뒤에 악산을 붙여서 관악산, 무슨 악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산, 그나마 이거랑 비슷한 산이 금강산이 꽤 이런 느낌이 나요. 금강산은 정말 약간 지각 변동에 의해서 거친 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그림, 여기 있는 산 전부 다 어디 거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안견은 조선 초기의 안정적인 문화 형성 시기에 중국의 다양한 화풍들을 수집해서 배워와서 우리나라 안에 가져와서 우리나라 안에 있던 이 화가들을 양성하는 도화원에서 저 뛰어난 기술들을 완벽하게 체득해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화가들에게 전파했어요. 즉 회화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던 중국의 기법과 화법을 따라서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 회화, 한국화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서양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인해 서양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국화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으로 저희는 안견을 뽑곤 합니다. 그래서 안견을 조선시대 3대 화가의 첫 번째로 뽑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기억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선에 안견이라는 화가 추가해주세요. 안견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화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화가입니다. 자, 그 다음 조선 초기 아까 얘기했던 심사임당 누구였더라? 다인이었나? 자, 심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심사임당 우리나라 5만원권에 들어와 있는 아주 우리나라 이제 대표 여성 지식인인데요. 사실 심사임당이 관직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말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룬 업적은 없지만 심사임당은 그 뛰어난 재능과 지식과 이런 예술적 소양으로 이 자식들을 너무 잘 길러서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된 두 아드님을 배출하셨죠. 심사임당의 가장 유명한 그림은 초충도입니다. 풀과 곤충을 그린 초충도인데, 자, 심사임당은 왜 초충도를 이렇게 잘 그렸을까? 이것도 재밌어요. 맞춰봅시다. 길게 안 하고 싶은데 설명을 길어지네. 초충도. 왜 심사임당은 초충도를 이렇게 잘 그리게 됐을까? 초충도의 대가, 초충도 하면 일바 심사임당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아예 없어지는구나. 자, 이건 상상력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왜 심사임당은 초충도를 잘 그렸을까? 심사임당, 초충도, 비판? 뭘 검색하고 왔을까? 무엇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을까? 저건 디테일한 사안인데 초충도를 통해 이런 입장이 있긴 한데 훨씬 더 심플한 일입니다. 왜 심사임당은 초충들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었을까? 왜 그녀는 이런 초충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보게 되었을까? 왜 안견의 몽유도원도나 집에서 잘 볼 수 있어서 왜 집일까요, 여러분? 뒤에 가면 여기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왜 우리 심사임당은
이 집에서 볼 수 있는 것들만 그렸을까요? 맞아요, 현아야.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분이 높았으니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낸다고 그러죠.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시집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 당시에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임당은 정말 천재의 화가였지만 초충도를 가장 잘 그렸다고 합니다. 뭐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지만 실제 충분히 이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나와서 현재의 여성의 어떤 지위를 우리가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사회도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되게 여성들에게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사회이지만 이런 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을 위해서 한계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심사임당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임당 조선 초기에 이 안견의 영향을 많이 받은 화가로 천재 화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늙은 선비, 오래된 선비가 이제 물을 보고 있는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그림도 역시 느낌이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느낌이 납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할게요.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느낌이 잘 안 나요. 역시나 중국풍의 그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강희안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 조선 초기에 안견과 강희안 기억하면 좋겠지만 한 분만 외운다면 안견 기억하시고요.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그림을 그렸으나 그 범위가 이 중국의 어떤 색채와 중국의 어떤 산세, 중국의 표현 기법으로부터 많이 떠나지 못했다는 거. 자, 이렇게 조선 초기가 지나면서 점점 조선 중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중기 또 중요하게 또 설명드리고 갑시다. 자, 조선 중기. 조선 중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조선 중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조선 초기의 안정기가 끝나가며 나라가 어지러워지니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의 정당, 임진왜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해요. 또 하나 있어요. 임진왜란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정묘란, 병자호란, 맞습니다. 조선의 중기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나라의 전쟁이 끊임없이 터져요. 전쟁이 왜 터졌냐? 혹자는 전쟁이 안 터졌으니까 조선 초기 안정적이었냐?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도 몰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나라 상태를 보고 쳐들어와.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가 지금 싸우기에 만만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쳐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와. 근데 야, 군대가 없대. 야, 군대가 당나라 군대래. 완전 군기가 빠져있대. 야, 훈련도 안 한대. 야, 어느 지역에는 군대가 없던데?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한번 쳐들어가 볼까? 질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질싸움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야. 조선 중기는 저희 암흑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들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화됐어요. 자, 여기서 다시 질문. 나라가 힘들어. 전쟁 중이야. 그림, 문화, 예술 발전합니까? 못합니까? 나라가 전쟁 중에 저는 미술교사고 그림 좋아해요. 저 그림 그려도 돼요? 나라 전쟁 났는데 옆에 우리 가족이 막 활에 맞아 쓰러지고 있는데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도자기 만들어도 됩니까? 나라가 어려울 땐, 경제가 어려울 땐 문화 예술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왜 문화 강국이 됐느냐? 우리의 경제가 빠방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명언입니다, 여러분.
문화예술은 언제 발전하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랑 만났어. 친구랑 만났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주머니에 돈이 10,000원짜리 한 장 있네, 각자. 그 돈으로 밥 사 먹습니까? 영화 보러 갑니까? 저는 굶어 죽어도 영화 볼 거예요. 집에 돌아가 먹을 게 있겠지. 돈이 3만 원, 5만 원 있을 때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뮤지컬도 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뮤지컬이 막 한 15만 원, 20만 원씩 해서 자주 못 봐요. 저도 진짜 학교에서 보너스 나올 때 한 번씩 아내 뮤지컬 한번 볼까? 그러고 가요. 문화예술은 언제 발전하냐? 나라가 안정적일 때. 조선 중기는 문화예술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근근히 그 명맥만 이어갈 뿐이고 그 그림들의 분위기도 썩 밝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선 중기는 미술사적으로 크게 다룰 게 없어요. 몇몇 화가들이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조선 중기를 이겨낸 후기로 넘어가던 시기의 그림이 바로 이 정선인데 이 그림 너무 중요합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가면 50분 채우겠는데? 자, 스피디하게 갑시다. 정선의 인왕제식도 혹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정선. 이 그림 본 적 있어 없어? 역사책에서든 미술책에서든 정선의 인왕제식도 이 그림 봅시다. 이거 끕시다. 이 그림이 아까 봤던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까 봤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그림을 볼 때 이제 똑같이 보면 안 돼. 나한테 배웠잖아. 자, 이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이 정선의 인왕제식도 어떤 차이가 납니까? 고마워! 이름이 무슨 소연이니? 메이드 인 코리아야. 너희가 뒷동네에 가서 보는 산이 이 산인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흙으로 된 산의 중간중간 바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산이 바로 이 산인 거야. 정선, 조선 후기로 넘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그리기 시작해. 왜냐? 산이 작지. 다음 장에 넘어가면 큰 산도 있기는 해요. 자, 조선 후기의 이 정선의 인왕제식도는 진경산수화, 실경산수화라고 합니다. 수업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이거는 쪽 시험을 제가 내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식도는 실경산수 또는 진경산수라고 하는데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을 이야기해요. 왜 조선 후기에 우리 산을 그리기 시작했느냐? 이건 저의 해석이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선 중기에 나라가 어지러워졌어. 그래서 엄청 막 왜구와 청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막 와서 막 괴롭히고 막 죽이고 막 할 때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이걸 이겨냈어. 그러니 이 땅과 그 나라가 그 이전보다 어떻게 느껴진다? 이 나라를 지켜냈어. 이 나라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다가온다? 훨씬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자, 우리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누가 싸웠습니까? 왕과 친위병, 그다음 이 정예 군사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막 싸웠죠. 맞아요? 우리나라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 그 외세를 물리친 세력이 양반, 왕조, 정규군이었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까?
왕은 도망갔어요. 양반들 다 도망갔어요.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양반과 왕족과 이 궁궐을 비우고 도망갔어. 남아있는 민족, 백성들, 국민들이, 중생들, 그 당시에 노비들이 이 나라를 지켜낸 거야. 그렇게 이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죽을 똥 살똥하며 이 나라를 지켜내고 나니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역경을 이겨낸 과정이 조선 후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지켜낸 우리의 땅과 우리의 문화를 표현하자로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야, 왜 우리가 중국산을 그려야 돼? 그 청나라 무서운 새끼들. 그런 삐들의 화법과 문화예술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돼? 이제 우리의 것을 이어가도 좋지 않아? 우리의 것을 만들어도 좋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선의 인왕지색도 그 다음 정선의 금강산전도를 필두로 우리나라 화가들이 이제 우리의 그림, 우리의 선색, 우리의 화법, 기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선 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 기틀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답으로 쓴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카메라 앵글이 조금 낮았구나 그동안.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미안해요. 신윤복의 단오도입니다. 자, 이 그림의 대상들 양반이에요? 아니죠. 자, 이제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중요한 얘기예요.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양반, 왕족, 이제 고려 신라의 귀족 중심이었던 문화예술이 조선으로 와서 소박해지긴 했지만 소박해졌기 때문에 소박해진 것뿐이지 여전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은 저 위에 있는 양반 계층이었어. 왕족만 이 문화예술을 즐겼단 말이야. 서민들은 그게 뭐라더냐? 그림? 먹는 거다냐? 그러고 그냥 살았던 거야. 그런데 조선 중기를 이겨낸 백성들의 마음 안에 자주의식이 생겨났어. 이제 나라의 주인이 내가 되었어.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이런 많은 것들이 발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서민들, 평민들, 그 다음 노비였던 사람들이 이 중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평민으로 넘어옵니다. 이들에 의해서 문화예술이 향유되어지고 심지어 제작되어지면서 문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문화예술은 다양할수록 더 잘 발전합니다. 풍속화 기억하세요. 풍속화,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풍속화가 있습니다. 풍속화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조선 초기에 풍속화가 없어요. 조선 초기 중기에는 양반만, 왕족만 그림이 그려집니다. 기록화로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민들, 일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윤복의 월화정인,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외워두면 좋긴 한데 시험 내기 때문이 아니라 썸 타는 그림이에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거 아니라 뭐지? 내 거 있는 내 거 같은 그거 짝 깔면 좋겠다. 썸 타는 그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이제 조선시대 미술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전에 못 보던 현상이야. 왜? 서민들의 마음, 서민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신윤복에 이어서 우리나라 1장 김홍도가 나와야죠. 네, 김홍도의 그림 역시 말할 나위 없죠. 천재 화가고요. 김홍도는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후학들을 잘 양성한 굉장히 뛰어난 그림 그리는 관리이기도 했어요. 김홍도가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러냐? 왕이 시켜서 그린 거긴 합니다. 김홍도 원래 다른 그림도 되게 잘 그려요.
전통적인 약간 중국 화학 느낌이 나는 이런 그림도 엄청 잘 그렸어요. 다 잘 그려. 김홍도는 우리나라의 일장이라고 불릴만 해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더 좋아하는 화가를 한번 더 소개시켜 주긴 할 텐데, 그리고 이러한 호랑이도 같은 그림도 정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립니다. 디테일한 면으로 보면 이 털, 저 이거 직접 봤거든요. 털 하나하나를 정말 다 그려놨어요. 어마어마한 섬세함이고, 이 그림을 이 같은 시기에 있는 서양의 그림들이랑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림 굉장히 잘 그렸던 나라입니다. 예술 수준, 문화 수준, 경제 수준, 기술 수준이 높았어요.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까지는. 자, 이렇게 김홍도와徐윤복에 의해서 풍속화가 그려졌다. 기억하세요. 풍속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서민들이 그림을 즐기기 시작했고, 서민들이 그림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끝단계. 그림이 너무 좋아서 감상하고, 그림 평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싶어져? 내가 그림을 직접 뭐 하고 싶어져? 내가 직접 그리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미상씨 알고 있나요? 미상씨? 조선 후기에 그린 호랑이도인데, 이 그림을 그리신 분 성함이 미상입니다. 미상씨의 그림은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그림 중에 가장 그 많은 작품을 그리신 화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거 약간 앞에 얼굴 표정 보면서 이 드립을 쳐야 되는데,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드립을 치려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미상이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미상. 내가 알지 못한다.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 미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상이라는 이름의 작품이 제일 많은 거죠. 즉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서민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화가가 아니야, 잘 못 그린 사람들이 그렸어. 그럼 이 그림 못 그린 그림입니까? 이게 아까 누구야? 김홍도의 호랑이도입니다. 이 호랑이, 얘가 잘 그렸어요? 얘가 잘 그렸어요? 김홍도의 호랑이, 그 다음 이 까치가 있는 미상씨의 호랑이, 뭐가 더 잘 그렸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알려주세요. 댓글이 안 올라오는 건데? 잘 그리냐고 물어보니까 좀 그렇고, 뭐가 더 좋으냐? 저는 얘기할게요. 저는 이 그림이 더 좋습니다. 작가 미상의 저 그림이 훨씬 더 익살스럽고 훨씬 더 재미있어요. 잘 그리기야 김홍도가 잘 그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그림 다 직접 봤지만, 만약에 티셔츠 앞에 이 둘 중에 한 장을 그려 넣었을 때 뭐가 더 뭐랄까 스웩이 넘칠 거냐? 난 이 귀엽고 재미있는 익살스러운 표정의 호랑이 그림이 훨씬 더 저는 좋아요. 취향의 문제입니다. 즉 민화는 다양한 사람의 시점에서 그림을 그려졌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너무 바보 같잖아. 이때 왜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냐? 우리나라 호랑이가 되게 많았어요. 일제한테 뺏기기 전에.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서 호랑이에 대한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림을 통해서 호랑이를 더 가깝게 혹은 호랑이를 더 끌어내린 거야.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 더 웃기게 그리고 약간 왕을 좀 웃기게 그린 사례도 있고, 이 조선시대에 이 서민들은 주인의식이 강해지면서 뭐 양반 뭔데, 그 왕 뭔데, 그럼 다 도망갔잖아, 이런 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런 민화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민화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민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 민화 역시 조선 후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동물들의 그림이 굉장히 익살스럽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보기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없었던 주제와 그 전에 없었던 어떤 뛰어난 동새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 굉장히
뭔가 섬세해지고 표정도 어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처럼 익살스러운 그림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의 미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선 후기에 꽃을 피운 미술이 조선 말기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변화를 겪습니다. 조선 말기는 이제 제가 빨리 끝낼게요. 진짜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버텨주세요. 조선 말기는 서양화가 유입됩니다. 이것도 이제 질문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서양 문물이 이제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막 나라를 닫고 쇄국 정책을 펴는 그 시기야.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본을 침략했던 이양선들 저쪽 외국에 그 막 무시무시한 배들이 와가지고 대포 쏘면서 야, 우리랑 수교 맺지, 우리랑 거래 맺지. 그때가 바로 제국주의 시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강제로 거래하던 무역하던 그래서 그러다 만만하면 나라를 뺏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있어서 흥선대원군은 나라를 막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아주 아름아름 이어졌고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화들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나라에 서양화법이 전파되어집니다. 자, 오원 장승업 씨, 제가 제일 인정하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천재는 장승업입니다. 업적으로 따지면 김홍도를 따라갈 수 없지만 천재성으로는 장승업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매와 지금 꽝을 그려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자, 이게 신윤복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그린 매예요. 그런데 이 매, 장승업이 그리면 이렇게, 저 참새인데? 사진 잘못 가져왔다. 같은 새인데 그려진 느낌을 보세요. 디테일의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그 다음 이 작품, 이 대상을 표현하는 표현 기법도 새는 동양화 기법으로 표현하고요. 이 뒤에 있는 나무는 양쪽 끝을 어둡게 하는 이 서양화 기법을 혼용해서 쓰며 점차 우리의 미술이 점점점 더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오원 장승업은 미안해요. 오원 장승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고 서양화 기법을 잘 터득해서 정말 조금 더 오래 살아서 미술 수학들을 양성했다면 좋았을 약간 이제 또라이 천재 중에 한 명이에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또라이 천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조선 말기의 장승업을 끝으로 우리 문화예술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뒤로 우리가 나라를 뺏겨요. 나라를 뺏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문화예술을 더 이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화풍들,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조금 특색이 있긴 했지만 아시아의 어떤 되게 새로운 풍이라고 해서 일본 화풍들은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서 인사주의에 영향을 주며 이 고흐도 일본의 화풍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서양 화가들과 교류하기 전에 나라를 빼앗기며 우리의 모든 미술과 모든 기술과 모든 도자기들을 전부 다 일제 풍으로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이 옛것을 이 대가 끊기면서 정말 너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마무리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이 한복을 입고 항상 이제 미술사 수업 시간에 한복을 입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쳐다봐요. 저를 길 가면 신기하게 쳐다보고 뭐 한국사 선생님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교무실에 가도 오늘 뭐 해? 오늘 또 미술사 수업해? 라고 놀리세요. 신기한 거야. 왜? 이거 우리가 입던 옷인데 이거 심지어 개량 한복이라 옛날 한복도 아니에요.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아무도 입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일제가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일제는 문화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빼앗는 동안에 우리에 있는 수많은 그림, 수많은 문화재들을 강탈하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술자들을 다 뺏어갔어요. 자기네 나라로.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제일 악랄하게 그들 입장에서 잘했던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애국, 애족, 우리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판소리, 혹은 우리나라 기와집, 우리나라 도자기, 우리나라 어떤 그림들에 대한 애정과 혹은 호기심이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나요? 진짜 있나요? 저는 오랫동안 없었어요. 담임이 되고 나서 반티를 만들자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야, 반티에 애들 우리 한글로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보자. 선생님 누가 한글 써있는 그림 티셔츠를 입어요? 쪽팔리게. 안 입어요. 불과 5년 전, 7년 전, 8년 전에 그렇게 됐었어요. 야, 그럼 애들 이름이라도 쓰자 했더니 안 보이게 쓰라고. 그런데 지금 나이키에서 최근에 출시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에디션들이 한글로 디자인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서양화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게임 문화 협업하면서 재미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라는 문화의 최정상의 수준에 올라 있고요. 그 다음 BTS를 통해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문화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열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심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디 가서 팝송을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한글로 된 BTS의 곡이나 우리의 가락을 부를 때 우리의 가락, 우리의 춤사위 요즘 이날치 앰비규어서 빠밤 그거 다 알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것이 이제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전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선생님이 약간 한국 사회에 미쳐서 약간 멍멍멍 소리를 하고 계셔라고 했었어요. 그때 좀 억울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흐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자부심 가져주셔도 됩니다. 저의 한국미술사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것이 꽤 멋졌고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았고 기술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 일제로 인해 빼앗긴 그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자는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최동훈의 한국미술사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안내하고 끝낼게요. 한국미술사 쪽지시험 교실입니다. 미술실로 오지 마세요. 시험 보는데 서로 보여, 미술실은. 교실로 오시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쪽지시험과 레포트로 해서 토탈 50점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쪽지시험 20점, 레포트가 30점입니다. 레포트 제출 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안 들리겠지만 시작! 우리 마음 안에 작아져 있는 전통의 가치를 현 시대에 맞춰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써올 겁니다. 리로에다가 받을게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예시! 이거 첫 번째 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교복을 한복으로 해도 돼요. 개량 한복으로. 이거 하는 학교도 꽤 많거든요. 괜찮아요. 실제로 나라에서 예산 줘가지고 이거 하면 우리 교복 거의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혹시 내년에 투표하면 여러분들 이거 하자고 했으면 좋겠어. 평생 이 교복 입고 외국 나가면 진짜 여러분들 대학생 돼서 이거 입고 세계 여행 가잖아요? 난리 날걸. 이건 제 욕심이고요. 그 다음 예시 두 번째, SNS 푸사에 한복 입은 사진을 게재해서 세계 사람들이 한복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을 좀 더 알 수 있게 노출시키는 것도 실천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외래어를 한글로 순화시켜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실천 목표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만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예시로 나온 게 아니라, 야 이런 거 어때?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그동안 이걸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진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제안하면 안 되니까. 이 레포트 수행평가는 제가 클래스팅에 공지하고 창을 열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받을 생각입니다.